박형준의 생각TV.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썰전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난번 4대강 이야기에 이어서 탈원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썰전 처음 출연을 했을 때 유시민 작가하고 첫 회에서 이 탈원전 갖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신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좀 탈원전의 문제점에 지적했던 것이 반향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가 그때 설명했던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충분히 이야기는 못했고요. 또 이철희 의원하고 썰전할 때도 원전 문제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충분히 전달을 못했는데, 이미 탈원전 정책 한 2년이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탈원전 정책 진행 과정 속에서 제가 얘기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그동안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지금 실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동안 여기저기 좀 자료도 보고 또 전문가들 도움도 받아서 여러분들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한번 종합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원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분명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에너지 문제가 이게 국가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고, 또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않고, 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국가의 그 미래가 밝게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는 세 가지 전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라. 이 에너지 안보 문제고요.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안전한 에너지를 늘려라. 환경에 친화적이되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에너지를 확보해라. 가급적 싼 값에 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되겠죠. 이 세 가지 목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 문명에서 이 에너지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 또 번영이냐 좌절이냐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패권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패권 질서 유지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죠. 중견국이나 약소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생존 전략의 문제이자 또 번영 전략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전 질서 하에서 미소 간의 냉전도 사실은 이 에너지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었고, 또 이 미국은 중동이 전 세계 에너지, 특히 서방의 에너지, 또 친미 동맹국들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중동이 화약고가 돼서 전쟁도 일어나고 했습니다만은, 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미국의 세계 전략의 기본이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문제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셰일가스가 발명이 돼서 미국이 300년을 쓸 에너지를 이제는 확보했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자국은 별로 이제 위험에 빠질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세계 전략을 미국 우선주의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전략의 전환에 에너지 문제가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 그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대1로 정책의 핵심이 바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선의 확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두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문제는 원전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국가 전략으로서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경제를 움직이는 동맥이자 문명 생활의 젖줄이자 국가 안보의 기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정부나 국가는 미래의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8%를 해외에서 그 에너지를 수입하는 굉장히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요. 그리고 전력 수입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섬나라나 마찬가지죠. 적어도 전력망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 수입에서 석유가 전체 에너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고 LNG가 16%를 차지하고 최근에 LNG가 늘어나면서 거의 60%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대로 확보를 하고 또 이 에너지들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중동에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동의 전쟁이 혹시라도 나거나 이란과 다른 나라들이 갈등이 심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비축량이 6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항상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게 사실은 원전이죠. 근데 이 원전조차도 없애버리면 정말 우리 내부에서 생산되는 것이라고야 이제 석탄도 물론 해외에서 다 가져오는 수입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수력 이런 건데 그런 거 갖고는 지금 에너지를 충분히 특히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서 비상시에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서 IEA 국제에너지기구 권고에 따라서 91분 비축유 확보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61분을 민간이 31분을 비축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취약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이 물론 이제 중동의 그런 어떤 상황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전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확보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했던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이런 어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점은 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로 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원전을 계속 만들어 왔고 또 그 원전을 통해서 우리 전체 전력이나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메꿔 왔는데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안보 문제는 이 탈원전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원전의 안전성 문제죠. 이게 이제 탈원전 논리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운동이나 정책이 확산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70년대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유럽의 이 반핵 운동이 이게 탈원전 운동과 오버랩되면서 진화를 한 겁니다. 68년 학생혁명 이후에 이게 신사회운동이라고 그래서 환경운동과 반핵운동 이런 게 이제 70년대 유럽에서 많이 되잖아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독일에서 녹색당이 형성되고 녹색당은 원래 반핵운동을 했던 단체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에서 위험사회론이라든지 신자파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녹색당이 이 반핵운동과 반원전운동을 함께하는 조직이 되는데 80년대 이후에 독일이 연정을 구성하면서 이 녹색당을 파트너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기민당이.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을 이 녹색당에 주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녹색당의 입김이 강해지고 그 뒤로 독일이 탈원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원전은 위험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몇 개가 있었습니다. 3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이 세 가지 사건들 때문에 원전 공포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이 물결을 타고 탈원전 운동이 확산되고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그런 그 운동들이 반영이 돼서 탈원전 정책들이 확정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몇 개 나라에서. 그러나 이 문제도 좀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는 좀 비교에 의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키피디아의 에너지 액시던트를 보면요, 1조 킬로와트당 석탄으로 죽은 사람들은 10만 명입니다. 그리고 1조 킬로와트당 석유와 관련해서 죽은 사람들은 3만 6천 명인데 원전은 0.1명입니다. 또 원전은 누적 가동연수가 모든 그 원전, 세계의 원전들을 다 합친 가동연수가 18,000년 동안인데요. 18,000년 동안에 체르노빌 외에는 인명사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걸로 피폭에 의해서 죽은 일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역시 세계의 그 원전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3마일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인명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3마일은 계속 운행 중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일 심각했던 것이 체르노빌 사건인데, 체르노빌은 경락고가 없는 이 원전입니다. 이 소련 사회주의라는 게, 구사회주의라는 게 얼마나 이 정말 그 형편없는 체제냐면, 원전을 하면서 그 경락고를 만들지 않고 원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체르노빌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 연구원들 일부가 운전 조작을 이렇게 저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면서 그거를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이죠. 그런데 체르노빌 사건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그거로 인해서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막 공포심이 확산됐지만 유엔의 공식 발표 자료를 보면 피폭 사망자가 43명입니다. 그 43명 가운데는 사고 수습 작업자가 28명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유아 15명이 죽었는데 그것은 방사능에 오염된 우유를 생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생산하는 바람에 그 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3,000명 정도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그 중에 15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그 뒤로 이제 원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주저했던 거죠. 세 번째 결정적인 또 그 계기가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미 이제 알려졌지만 쓰나미 때문이죠. 원전 지진 때문이 아니라 지진에 의해서 폭발을 한 게 아니라 쓰나미가 들어와서 물 때문에 냉각수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원전이 이제 내부 폭발을 했던 거죠. 똑같은 그 지진의 영향을 받던 그 후쿠시마 위에 있었던 오나가와는 그 원전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오나가와의 지자체장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해일이 15m 이상 오는 해일이 몇십 년에 한 번씩 있더라 해서 그 방수벽을 해일 대비 방수벽을 15m 이상 쌓아놓은 거예요. 그 덕분에 오나가와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후쿠시마가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망신을 한번 당했죠.
고리로 폐기하는 없애는 기념식장에서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1368명이 죽고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와 암환자 발생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발끈했죠. 그 사실이 아니거든요. 유엔이 역시 조사하고 몇 군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암 발생자 증가도 유의미한 증가가 없다는 것이 수차례의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1368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당시 사고 당시, 그러니까 지진 사고 당시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이송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하고 이주 생활에서 노환 등으로 죽은 사람 숫자를 청와대에서 잘못 인용을 한 거죠. 이 정부 들어와서 연설에서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국제 망신을 당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도 이 탈원전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그 뒤로 몇 년 해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공포심이 대단히 확산된 거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주에 5.8 지진이 왔다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5.8 지진이 왔을 때에도 1300년 된 첨성대는 끄떡이 없었죠. 우리나라에 6.5 이상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경락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상의 지진들이 왔어도 원전이 지진 때문에 직접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하죠. 또 이걸 실험한 유명한 동영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팬텀 35가 정면 충돌해도 이 지진 대비 경락고는 끄떡없이 버틴다는 그런 동영상이나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죠. 사용 후 핵 연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문제도 이제 안전성 문제하고 관련해서 많이 제기되고 또 특히 고준위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사실이 너무 과잉 포장돼서 원전이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전 사용 해결료는 절대적인 발생량이 적어서 발전소 부지의 발생량 전량의 임시 저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지하 심층 저장 기술 개발이 실용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깊은 지하에 묻어버리면 큰 문제 없이 이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런 어떤 저장시설 계획이 확정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한다고 지금 그 명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사람들에게 공포심만 조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과 안전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완전히 100% 무시하고 문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지금 원전에 대한 정도의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라면 진작에 우리는 비행기 타지 말고 자동차 타지 말았어야 됩니다. 비행기 사고 나는 확률에 비하면 원전은 특히 체르노빌 이후에 굉장히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위험 대비 안전성 기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심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자칫 반문명적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담입니다만은 진짜 심각한 위협인 사실은 원전에게 제일 문제는 핵무기 아니에요. 그 핵무기의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태도로 건성건성 이렇게 남북 협력만 하면은 북핵을 어느 정도 용인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안전 기술이 과도할 정도로 적용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과 다르죠. 세계에는 31개국의 원전 이용국이 있는데요. 이 중 26개국이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쓰고 있고 2013년 이래 원전 수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원전을 안 하기로 결정한 나라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대만, 한국 5나라인데요. 대만은 국민투표 거쳐서 지금 전환 중이고 스위스는 수력 발전이 워낙 좋습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이 에너지를 수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원자력을 없애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독일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아까 녹색당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독일이 탈원전 이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90년 이후 지금까지 그 전기 비용이 3, 4배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제일 비싼 나라가 됐고 전기 비용이.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탈원전 해놓고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만 더 볼까요? 최근에 유럽의 동향들을 보면 독일에서 말이죠. 환경운동가들과 시민단체들 가운데 원자력 옹호하는 단체들이 뉴클리어 프라이드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이런 건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낳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이 석탄이고 LNG도 그 못지않게 한 2분의 1 정도, 석탄의 2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2분의 1에서 적게 보면 3분의 1 이 정도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온실가스는 석탄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고 청정에너지가 뭐냐, 또 기후변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내지 않는 에너지가 뭐냐, 결국 원전이다. 원전의 안전성만을 확보된다고 한다면 원전이야말로 친환경 에너지다. 이런 움직임들이 환경운동가들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벨기에 정부가 금년 겨울에요. 원전 정지에 따라서 전력 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벨기에가 이제 매년 2022년까지 원전 7기 없앤다고 해놨는데 지금 이거 없앨 수 있을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코는 지금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재밌는데 영국의 에너지 계획은 기본적으로 청정에너지 계획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를 위해서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만 원자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동시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17년 12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CO2 배출 감축과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가 정책의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독일이 시행한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도 원전 의존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아닙니까? 75% 가까운 원전 의존율을 갖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 원전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원래의 공약을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원을 다수 독일이 개발하긴 했지만 화력 발전소도 대규모로 가동한 결과 이 소위 탄소 발자국을 악화시켜서 지구에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해서 프랑스가 노후 원자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에너지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에너지 효율의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 문제를 보면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다 나왔지만 원자력이 60.8원이고요. 석탄이 79.3원, LNG가 113.4원, 신재생 에너지가 160.2원,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아직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또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보면 석유가 원자력의 약 7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LNG 발전을 한 거하고 원자력을 한 거를 우리가 원가를 좀 구성하는 비율을 보면 LNG는 해외에서 우리가 LNG를 수입을 하면 그 90%가 해외로 다시 돈이 나갑니다. 반면에 원자력 에너지는 해외로 나가는 돈은 10%밖에 안 돼요. 90% 다 국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하고 이 LNG를 소비하는 거하고 국내 경제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원자력이 국내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원자력의 대안으로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자력 탈원전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또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또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가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녹색 성장을 주장했던 그 2010년대 초반부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강화해왔고 그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죠. 그 한계는 뭐냐? 첫째는 비싸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원전의 약 3배 정도 된다. 두 번째는 한국의 기후 조건과 이 신재생 에너지가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넓은 평원이 있다든지 해외 일조량이 좋다든지 바람이 뭐 북해처럼 굉장히 세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확보하는 것도 느리려는 가겠지만 지금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원전은 100을 생산하면 80, 90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100을 생산해도 20밖에 못 써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가 축전을 하고 또 송전을 하는데 특히 축전과 관련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또 문제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피크 때의 그 에너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크 때의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안 쓸 때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요. 피크 때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축전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비 전략 설비를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 하더라도 100% 또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전력을 축전할 수 있는 가격도 대단히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효율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3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과연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바람직한가, 탈원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탈원전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탈원전 2년 동안에 저는 블랙 코미디 몇 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블랙 코미디 하나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 코미디는요, 자기 나라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놀고 있네. 자기들 나라에서는 원전 없애겠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을 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자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줄어드는 것은 뻔한데 그걸 뭘 믿고 그 나라 원전을 수입을 해? 당장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략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코미디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친환경 에너지가 원전인데 원전 없애면서 LNG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전략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코미디였죠.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 LNG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요, 48.6% 전년도에 비해서
이 LNG 수입액이 늘어났어요. 23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는 물론 LNG 수입 단가가 한 23.8% 급증한 효과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전을 한 1400일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 그냥 그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의존도를 줄이려고, 그래서 탈원전 속도를 늘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LNG 수입을 확 늘린 것이죠. 그런 어떤 결과로 이제 그 LNG 수입액이 늘은 것이고요. 또 LNG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코미디 같은 일은 주거 밀집 지역에 이 LNG 저장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LNG 저장소에 원전 위험을 따지는 엄격함으로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LNG 저장소 그렇게 많이 주거 밀집 지역에 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위험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문제를 안 삼으면서 원전만 문제 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코미디다. 블랙 코미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부작용을 지적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을 감사한 뒤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앙연구원에서 이 연구원들이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2030년에 전기요금이 적게는 15%, 많게는 56%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적게 잡은 것 같은데 그 보고서 냈다고 해갖고 이 사람들을 다 징계를 주고 있어요.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연구의 자율성도 보장을 안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수치를 잘못했다 하는 이유로 징계를 준 것인데 그것은 사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징계를 줬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블랙 코미디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을 전부 점검하고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죠. 법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경우 5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역시 5명 가운데 3명이 원자력 전공자,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원자력위원회에 지금 원자력 전공자가 없습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과학기술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민변 회장했던 분, 탈핵운동을 했던, 또 예방의학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화학과 교수, 다 이게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죠. 그리고 탈원전 운동 했던 사람들로 채워졌고, 국회에서 정작 표결을 해서 올린 진짜 원전 전문가 이병영, 이경우 씨는 청와대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전에 대해서 이 탈원전 하는 것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뭔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경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이 탈원전 결정 과정이 얼마나 그동안 졸속이었습니까? 신고리 5, 6호 세우는 것 과정, 이거 원자력 안전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 합리적인 토론의 결과 그 탈원전파와 탈원전 반대파가 썰전을 벌였는데 그 썰전에서 탈원전 반대파가 이긴 것이죠. 처음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60%가 탈원전에 찬성했다가 결과적으로는 60%가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어떤 탈원전을 한 나라들조차도 오랜 수기와 국민투표 같은 것을 거쳐서 결정했는데 우리는 너무 졸속으로 새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냥 발표를 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 정부가 늘 얘기하는 적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신적폐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원전 유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3번의 최근 전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탈원전보다는 탈원전 반대, 원전 유지 확대가 70% 정도 되는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많은 정보가 그동안 제공되면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인식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그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을 그 원자력계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그 원자력계의 아주 간절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더 저는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서울대 그 원자력과의 주한구 교수가 최근 굉장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말씀을 듣고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는 지금 37,000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연간 25조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효율적인 원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기기와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춘 산업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꾸준히 신형 원전을 건설해온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의 원전 건설은 미국의 3분의 1, 프랑스의 2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도 20%가 쌉니다. 근데 원전 공급망 기업 90%가 2018년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술자는 계속 국내에서 해외로 또 이직을 하고 있고요. 또 신한울, 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 상당수 기업이 2019년 이후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대 원자력학과에서 8명이 이미 자퇴를 했고 카이스트는 2학년 때 그 전공을 선택하는데 학생들이 몇 명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 유학을 180명 보내서 그때 이후로 박정희 시대 때 원전을 하면서 해외에 유수한 원전 인재들을 유치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 무화된다면 그야말로 큰 국력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자력계를 원자력 마피아다 해갖고 낙인을 찍어갖고 막 했지만 원자력계도 물론 비리가 있었고 그 비리는 그 잘못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지만 그 원자력계의 비리라는 게 다른 분야에 있는 비리보다 특별히 큰 것도 아닌데 그거를 마피아라고 해서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악의 근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것도 정치적 낙인 찍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제 이거를 과학과 합리의 영역으로 다시 돌려와야 됩니다. 지난번 공론화위원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비합리적인 탈원전 정책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악영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선택을 하셔서 정말 이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해서 반전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